네, 안녕하세요. 유니스트 인공지능대학원 한승열입니다. 오늘 제가 진행할 튜토리얼은 강화학습 및 응용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표를 진행할 건데, 강화학습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어, 강화학습 소개를 하는 부분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강화학습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응용 분야와 연구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니스트 인공지능대학원에서 강화학습 코어 알고리즘이랑 강인 강화학습, 모방학습 그리고 도메인 적응 등의 좀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학습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강화학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화학습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계속 넘어가는데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계학습 기술은 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 그리고 강화학습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supervised learning은 흔히 말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 같이 우리가 라벨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의 특성을 학습을 하는 거고, unsupervised learning은 우리가 라벨 데이터가 없을 때 이 데이터의 특징을 어떻게 분류할 건가 혹은 density estimation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거인데요. 앞에 두 가지 예시 같은 경우는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의 특징을 그냥 학습을 하는 거라면, 강화학습은 아래 이제 예시와 같이 주어진 미로 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환경과 교류를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행동을 해서 그 행동에 따른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의 합을 최대화하는 그런 학습 알고리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미로 환경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스타팅 포인트에서 골로 가는 우리가 행동 전략을 학습을 하는데 이 환경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서 이 보상의 합을 최대화하면 골 포인트에 최대한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시퀀셜한 행동 전략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화학습에 대한 예시가 되겠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알파고 같은 경우도 이런 강화학습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강화학습의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 강화학습은 환경의 보상으로부터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어떤 슈퍼바이저나 정답 라벨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연된 보상을 고려해서 행동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시간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매 타임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행동 전략을 학습하는 것이 목표이고, 또한 아까 말했다시피 슈퍼바이즈 러닝이나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데이터가 주어진 반면에 우리가 강학습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얻는 데이터도 변해서 데이터를 잘 뽑는 행동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두 문제보다 조금 어렵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강학습에서 고려하는 환경은 기존 제어 이론이 고려하는 환경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왼쪽과 같은 이미지를 상태로 가지는 환경에서 우리가 보상을 먹는데 이런 보상들이 지연될 수가 있고 그 행동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이제 바뀌게 되고 그 데이터에 의존해서 우리가 학습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 제어 이론에서는 뭐 자동차를 조절한다든지 하는 시스템의 방향이 특정하게 정해져 있다면 이런 환경에서는 시스템의 방향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오직 보상만 있어서 그 보상에 따라서 우리가 이 에이전트들의 학습 능력이 정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에 따라서 시스템의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고, 이런 보상이 주어졌을 때 이제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주어진 보상의 합을 최대화하는 시퀀셜한 행동 전략, 최적의 행동 전략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시에서 주어진 환경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적게 죽으면서 이런 먹이들을 먹어서 보상의 합을 최대화하는 그런 것을 이제 시스템의 목표로 잡고 그것을 최대화하도록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것을 강화학습의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경으로 받는 피드백 신호입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는 것은 에이전트의 행동에 따라 매시간 보상 우리가 RT를 받게 되고 이 보상 RT로부터 에이전트의 행동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이 지금 행동이 좋은 행동이다라는 거고 마이너스의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행동이 나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 에이전트는 이 보상의 누적합을 최대화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강화학습은 우리가 이 리워드 하이포세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리워드 가정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시스템의 목표를 보상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어진 시스템이 있고 이 주어진 시스템을 제어하는 것, 최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강화학습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 주어진 시스템의 목표를 보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래 예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력 발전소를 제어한다거나 상대방과 바둑 대결을 한다거나 그런 시스템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시스템의 목표를 보상으로 나타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력 발전소를 제어하는 거를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가 전력을 생산을 한 거에 성공을 한다면 우리가 플러스 리워드를 받고 혹은 안전 수치를 초과해서 뭔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마이너스 리워드를 받는 등의 시스템 목표를 우리가 리워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둑 대결을 할 때도 상대방과의 대결에서 이기면 플러스 리워드를 받고 지면 마이너스 리워드를 받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목표를 보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의 구성 요소를 이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강화학습은 에이전트와 환경이 있고요. 매 시간 T마다 에이전트는 environment로부터 상태 ST를 받아서 행동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보고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 다음 행동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 행동에 따라서 환경으로부터 리워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environment는 에이전트와 계속 교류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에이전트가 내놓은 행동을 받아서 다음 보상과 상태를 생성을 해서 다시 에이전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이전트와 인바이러먼트가 계속 교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은 다음 상태와 다음 보상을 뽑아내기 위한 상태 전이 함수 그리고 보상 함수를 가지고 있고 에이전트는 이러한 환경과 교류하면서 결국에 상태로부터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나타내는 정책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이제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정책의 가치를 판별할 수 있는 가치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가치 함수를 기반으로 누적 보상합을 최대화하는 최적 정책을 학습하는 것이 이제 강화학습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강화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고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일반화를 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이나 가치 함수 같은 것을 이제 깊은 신경망으로 나타내는 딥 아래를 주로 고려를 합니다. 딥 아래라는 것은 이제 딥러닝과 아래를 합치는 건데 이제 이 정책과 가치 함수를 딥러닝으로 나타내는 것이 깊은 신경망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상태가 이미지로 주어진 경우에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우리가 메모리가 필요한 경우에 혹은 뭐 어떤 스테이트를 기억해야 되는 경우에는 RNN이나 LSTM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최신 강학습 알고리즘들은 대부분 다 DRL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이제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강화학습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불연속 이미지 환경을 고려해서 아타리 환경을 주로 다루는 딥큐 네트워크 베이스라인이 있고 이 DQ에는 참고로 그 알파고에 들어간 메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속 환경을 고려하기 위한 폴리시 그레디언트나 액터 크리틱 베이스라인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이제 정책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연속 환경도 학습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알고리즘들을 몇 개 넣어놨는데 이 알고리즘들은 이제 강화학습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만약에 강화학습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런 알고리즘들의 특징 같은 것을 공부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강화학습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강화학습의 응용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은 다양한 산업 혹은 제어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드론이나 UAV 제어, 스마트 교통 시스템 혹은 자원 할당, 로봇 제어 같은 다양한 실생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데 이전 발표하신 분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실생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각 산업 분야의 도메인 노리지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각을 좀 예시로 들어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드론 제어를 하기 위해서 강화학습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드론은 아시다시피 소방 시스템이나 물류, 군사작전, 농작업, 영화 촬영 등의 다양한 실생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하고 요즘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드론 시스템을 강화학습 기반으로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과제 중에 하나로 드론 제어를 하기 위한 강화학습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드론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어진 목표에 맞게 먼저
보상을 잘 설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소방 시스템의 목표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 목표로부터 어떤 보상을 설계하고 그 보상을 설계할 경우 이 시스템이 정말 잘 돌아가는가 이런 검증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목적에 맞게 보상을 잘 설계할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드론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게 될 경우 이걸 바로 돌리게 되면 우리가 이 드론이 망가진다거나 혹은 어디에 부딪혀서 파괴된다거나 하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을 주로 고려를 하고 이런 것을 고려할 경우에 우리가 실생활 시스템과 이게 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서 학습할 것인가 혹은 뭐 오차가 있을 때 혹은 다수의 에이전트, 뭐 다수 테스트 혹은 도메인 적응 등의 여러 실생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서 강화학습으로 드론 시스템을 학습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드론 시스템에 적용해야 된다는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한 스마트 교통 제어 시스템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교통 시스템의 트래픽 라이트를 우리가 조절을 해서 교통 체증을 줄이는 것을 가능케 하는 우리가 RL 기반 교통 제어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통 시스템의 모든 오브젝트를 다 고려하게 되면 굉장히 행동 차원이 증가하게 돼서 차원의 저주가 발생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러면 학습이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학습한 걸 바로 실행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리스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 제어를 위해서는 우리가 스케일러비티와 세이프티 같은 이슈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선 통신에서의 자원 할당을 위해서 강화학습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무선 통신에서 우리가 멀티 유저가 있는 경우 우리가 프리퀀시 타임 도메인의 자원 할당을 기법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강화학습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자원 할당 기법을 자원 효율성을 최적화하도록 우리가 효율적으로 자원을 할당하는 할당 기법을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통신 시스템에서는 썸레이뿐만 아니라 페어니스나 레이턴시 혹은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상에 고려를 해서 보상을 잘 설계해야 우리가 이런 자원 할당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봇 제어를 위해서 강학습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로봇은 아시다시피 사람의 일을 대체해서 노동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로봇은 스마트 팩토리나 위험 지역 업무나 가사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봇들은 우리가 주로 고차원 연속 공간을 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샘플 효율적인 강화학습이 필요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로봇도 이제 주어진 목적들이 있을 거고 이러한 목적에 맞게 보상들이 설계되어야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실생활 시스템들의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으면은 우리가 굉장히 높은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글이나 베어랩이나 오픈 AI 등에서 이러한 강화학습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강화학습에 대한 실생활 적용 분야고 앞으로 다음으로는 이제 강화학습의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의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샘플 효율성 증가를 하기 위한 연구, 그리고 두 번째는 효율적인 탐험 방법에 대한 연구, 그리고 세 번째는 실생활의 다양한 특성을 가진 복잡한 환경을 고려하는 연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샘플 효율성부터 설명을 드리면 강화학습은 환경으로부터 얻는 샘플을 기반으로 학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비용은 샘플 데이터 수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환경이랑 교류를 할 경우에 무한한 샘플을 생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샘플 데이터의 수를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화학습에서는 제한된 샘플로부터 강화학습의 수렴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한 샘플 효율성을 항상 고려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래에 주어진 엔트 환경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오른쪽 그래프에서 주황색 커브가 이제 이것들이 이제 각각의 알고리즘들에 대한 성능표인데 주황색 커브가
주어진 타임 스텝 내에서 훨씬 더 높은 성능을 가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화학습은 우리가 주어진 샘플 내에서 샘플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연구가 계속 수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럴 샘플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하나의 예시로서 오프폴리시 학습이 있습니다. 먼저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온폴리시 학습과 오프폴리시 대 학습을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에서는 상태 행동 공간을 탐험하기 위한 정책 비헤이비어 폴리시가 있고, 우리가 최적화하고자 하는 정책 타겟 폴리시가 있습니다. 기존의 온폴리시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 비헤이비어 폴리시와 타겟 폴리시가 같아서 현재 정책의 샘플만 사용해서 안정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대신 샘플 효율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프 폴리시 학습은 이러한 비헤이비어 폴리시와 타겟 폴리시가 다른 경우를 고려해서 이전의 비헤이비어 폴리시부터 나온 모든 샘플을 업데이트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샘플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온폴리시 방법을 일반화시켜서 오프폴리시 학습으로 일반화시키고 우리가 그 샘플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중요도 샘플링을 이용해서 이전 샘플들을 재사용해서 현재 정책을 업데이트시키는 방법이 고려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의 오프폴리시 일반화 방법들이 있는데, 이 중요도 샘플링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분산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고, 이런 분산을 줄이기 위한 연구들이 에이서나 IPG, 임팔라, 디스크 알고리즘 등에서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샘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전 샘플들의 우리가 아까 정책의 가치 함수를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전 샘플들의 가치 함수를 계산하기 위한 오프폴리시 밸류 에스티메이션 기법들 또한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기존의 온폴리시 방법들을 오프폴리시로 일반화로 하고 이로부터 샘플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프폴리시 일반화는 정말 샘플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한 가지 예시 중 하나고, 강화학습들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샘플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탐험 및 활용인데요. 큐러닝의 수렴 조건 중에 하나가 모든 상태 행동 샘플을 무한으로 계속 방문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얻는 데이터 또한 우리가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얻는 데이터가 달라진다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최적의 행동을 잘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얻는 데이터도 최대한 다양하게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화학습에서 다양한 상태 행동 샘플을 방문하기 위한 탐험 기법과 방문한 샘플로부터 최적 정책을 학습하기 위한 활용 기법을 고려를 하는데요. 이러한 강학습에서는 이러한 탐험과 활용의 적절한 비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생활에 예를 들면 우리가 맛있는 식당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했을 때, 탐험은 새로운 식당을 방문을 하는 것이고, 활용은 여태까지 가본 식당 중에서 최고의 장소를 방문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 우리가 탐험을 잘 해서 다양한 식당을 방문해야 정말 최고의 식당을 방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탐험도 해야 되고 활용도 잘 해서 우리가 이 적절한 비율을 찾아서 최고의 식당을 찾는 것이 이 경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화학습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탐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이런 탐험 기법 중에 하나가 인트린직 모티베이션이라고, 우리가 효율적인 탐험을 위해서 인트린직 보상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샘플을 방문하기 위해서 희귀한 샘플한테 높은 인트린직 리워드를 부여해서 그런 희귀한 샘플들을 방문해서 다양한 샘플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상을 설계를 하는 건데요. 이런 보상을 설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방문 상태의 수를 기반으로 적게 방문한 상태에 높은 보상을 줘서 적게 방문한 상태를 방문하게 만드는 수도 카운팅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정보 이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희귀한 샘플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진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인트린직 리워드를 주는 인포메이션 게인 방법이 있고요. 많이 방문한 샘플에서 우리가 더 작은 모델 예측 오차를 가진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모델 프리딕션 에러를 기반으로 인트린직 보상을 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트린직 모티베이션의 대표적인 예로는 소프트 엑스 크레딧, ICM, R&D 등 최근 알고리즘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됐고요. 이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결국에 정책의 다양한 샘플을 방문해서 더 학습을 잘하게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unsupervised RL인데요. unsupervised RL은 외적 보상이 전혀 없이, 외부 보상이 전혀 없이 그냥 큐리오시티를 기반으로 우리가 행동 스킬을 학습하는 겁니다.
보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다양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에이전트들을 학습하면 얘네가 서로 자신들끼리 다양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커모션 환경의 스킬 같은 거를 알아서 학습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뛰어가는 거나 걷는 거나 혹은 미끄러진다거나 뭐 그런 어떤 우리의 주어진 로커모션 환경의 스킬들을 우리가 아무 보상 없이 그냥 다양성만 최대화했더니 이런 스킬들을 자동으로 학습하더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탐험 기법이고요. 이러한 예시로는 뭐 VIC나 다이앤 등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스킬을 미리 학습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학습할 도전적인 환경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학습의 로드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탐험 기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양한 특성을 가진 환경에서 우리가 강화학습을 진행을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실생활 환경에 강화학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생활 환경의 특징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드론이 망가질 수 있는 경우나 혹은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경우 등의 다양한 실생활 환경에서 우리가 강화학습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실생활 환경의 특징을 고려하는 강화학습 연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한 가지 실생활 환경 특징을 반영하는 것들이 전부 강화학습의 하나의 세부 분야가 되기 때문에 강화학습은 굉장히 많은 세부 분야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세부 분야를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시들을 간략하게 소개만 드리면 먼저 환경 분포의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모델을 우리가 상태의 모델을 직접 학습해서 이 모델로부터 우리가 샘플을 생성하고 그 생성된 샘플들을 다시 학습에 해서 샘플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모델 기반 강화학습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시설 노후화로 인한 퍼터베이션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퍼터베이션이 있는 환경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더 안정적이고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잘 동작하도록 우리가 정책을 학습하는 강인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이런 강인 강화학습에서는 퍼터베이션 모델이나 정책 보존성 등이 더 세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실생활 환경에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이런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탐험 기법을 고려하는 안전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로봇이 파괴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러한 지역을 피해서 우리가 탐험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는 게 안전 강화학습이고 다음은 이제 모방학습은 이제 전문가의 행동을 따라하도록 정책을 학습하는 건데 우리가 시뮬레이션 환경을 학습한다고 했을 때 이 시뮬레이션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전문가를 학습하고 엑스퍼트 정책을 학습하고 이 정책으로부터 실생활 환경에서 우리가 이 실생활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정보를 추출해서 정책을 학습할 것인가를 고려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방학습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방학습은 이제 엑스퍼트의 정책이 최적 정책이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이 엑스퍼트로부터 우리가 리워드를 다시 복구를 해서 이 복구된 리워드로 실제 환경에서 정책을 학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도메인 적응이 필요한데 시뮬레이션 환경과 실제 환경이 다른 경우를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 환경으로부터 익스퍼트 정보를 추출하고 이 IL을 모방학습을 기반으로 이 익스퍼트 정책을 모방을 해서 도메인 정보를 배제하고 익스퍼트 정보만으로 우리가 실제 환경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도메인 적응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셋에 저장된 샘플만을 사용해서 학습하는 오프라인 강화학습이 있는데요. 우리는 강화학습 환경에서 주로 환경과 교류하는 온라인 상황을 가정을 하는데 실제 환경에서는 우리가 저장된 데이터를 나중에 재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온라인 학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화학습을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러한 오프라인 강화학습에서는 경험하지 않은 샘플의 Q밸류가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다수의 목적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우리가 여태까지는 에이전트를 하나만 고려했지만 뭐 드론 같은 경우나 아까 말한 트래픽 시스템이나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에이전트를 한 번에 제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멀티 에이전트 강화 학습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멀티 에이전트에서는 에이전트가 커지게 되면 공간의 차원이 너무가 커질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센트럴라이즈 트레이닝, 디센트럴라이즈 익스큐션이라는 그런 기법을 고려하게 되고, 최신 멀티 에이전트 강화 학습에서는 대부분 CTD를 고려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멀티 에이전트는 뭐 다양한 상황에서 학습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각 에이전트의 보상 기여도를 측정한다거나, 에이전트들 간의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가 협력을 한다거나, 혹은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에서 탐업을 한다거나, 이런 등의 멀티 에이전트를 위한 강화학습 연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 강화학습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작업과 다른 아예 새로운 작업일 경우 정책을 다시 처음부터 학습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런 것 다시 처음부터 학습하게 되는 경우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작업에 빠르게 적응해야 학습하는 메타 강화 학습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러닝 투 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러닝 투 런이라는 것은 빠른 일반화나 적응을 위한 학습이라고 하고, 이 메타 강화 학습에서는 우리가 태스크의 특징을 통해서 프라이어 놀리지를 학습을 해서 새로운 작업이 왔을 때도 빠르게 적응해서 학습하는 것을 하는 모델을 우리가 학습하는 거를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모델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멀티태스크 강화 학습 중에 보조 작업을 이용해서 현재 작업에 더 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요. 멀티태스크 강화 학습은 결국에 다양한 보조 작업을 같이 학습해서 현재 학습하고자 하는 목표의 성능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미로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이 픽셀 제어나 피처 제어 같은 보조 작업들을 같이 수행을 해서 이 메이즈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이런 멀티태스크 강화 학습에서는 모든 작업들이 최적성을 공유해내는 특징이 있고, 결국 모든 보조 작업들이 메인 작업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돼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강화 학습이 이제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세부 분야를 고려하고 있고, 이러한 세부 분야로부터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앞서 발표자분께서 말하신 것처럼 우리가 강화 학습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제어의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강화학습 연구 자료의 연구 동향에 대한 발표였고요. 혹시나 더 많은 정보가 더 많은 것을 이제 알고 싶으시면 뒤에 레퍼런스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튜토리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